7월 어느 날 아침 팰리스 사이드 호텔 34층에서 호텔 주인이자 호텔업계 거물이 척살된 시체로 발견된다. 유력한 용의자로 미녀 비서 후유코가 지목되지만 그녀에게는 철벽 같은 알리바이가 있다. 그러나 곧 그녀도 사체로 발견된다. 공전의 밀실 추리, 모리무라 세이치, 고층의 사각지대. 4부 6명의 호텔맨. 일장. 히라가가 본부에 들고 온 자료는 사건에 아무런 진전도 가져오질 못했다. 방정식을 풀기에는 미지수가 너무 많았던 것이다. 우에마스 형사가 변기에서 주워 모은 글자들을 머리를 짜서 모두 생각해 보았지만 결국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다. 수사본부에서는 일단 후유코 살해를 구주 살해와 별개의 사건으로 생각하고 수사 대상을 다음 6가지로 나누어 각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전력을 기울였다. 피해자의 개인적 관계, 특히 이성관계, 피해자의 직장관계, 피해자와 구주 사장과의 교제관계, 특히 원한관계는 없는가, 피해자가 살던 집 부근의 전과자, 불량배, 정신이상자의 수사, 범인의 독극물 입수 경로,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여행에 관한 조사. 동시에 후쿠오카 경찰에도 현장 부근 및 시내의 전과자나 불량배, 정신이상자의 조사와 현장 재검증을 의뢰했다. 히라가는 우치다 형사와 한조가 되어 제2번 수사를 담당했다. 변기 속 쪽지의 글자들을 각 수사반 형사는 무슨 종교에 관한 제목이나 주문처럼 날마다 되풀이하면서 수사에 전력을 다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과 고생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실은 아무것도 드러나질 않았다. 후쿠오카 경찰에서도 새 정보는 들어오지 않았다.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진 채 11월에 접어들었다. 연일 본부에서 숙박하고 있던 히라가는 어느 날 오후 셔츠와 속옷을 갈아입으러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문을 열자 얼마 동안 주인을 잃었던 작은 방에선 곰팡이와 먼지가 뒤섞여 휘척지근한 냄새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참으로 쓸쓸한 냄새였다. 이거야말로 총각 냄새군. 히라가는 혼자 쓴웃음을 지었다. 히라가의 본가는 사이타마 현의 케이시에 있다. 연로한 양친이 건재하고 하나밖에 없는 형이 선조 대대의 가업인 자그마한 일본 과자점을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에 양과자 공세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가업을 만회하려고 형은 새로운 과자를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장사가 별로 신통치는 않은 모양이었다. 이따금 노모가 형이 고심해서 창작한 과자를 갖다 주는데 히라가는 양과자보다는 이 소박한 과자의 단맛이 훨씬 입에 맞았다. 요즘은 노모가 혈압이 높아져서 히라가에게 오질 않아 그 단맛도 한동안 못 보고 있는 터다. 노모가 와준다면 이 너저분한 방에도 빛이 날 텐데. 히라가는 쓸쓸함과 함께 가족들이 그리워졌다. 옷가지를 찾으려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던 히라가는 입구에 편지함에서 비집고 나온 신문 뭉치 속에 섞여 있는 대여섯 통의 우편물을 발견했다. 거의 무미건조한 상품 광고 우편물들이었는데 그중 한 통에서 그리운 이름을 발견했다. 그건 학생 시절 꽤 친하게 지냈던 친구로부터 온 결혼 청첩장이었다. 삼가 아뢰입니다.
가을 하늘 드높은 요즘 옥체에 만강하시고 아울러 댁내 무고하시리라 믿어 마지 않습니다. 다름 아니오라 이번에 야마오카 선생 내외분의 중신으로 다이스케 씨의 차남 하루오와 요시로 씨의 장녀 히사코와의 혼사가 이루어져 도토 호텔에서 다음과 같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매우 송구스러운 부탁이오나 부디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초대장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읽는 히라가의 마음은 오랜만에 따뜻해졌다. 세상에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죽임을 당하는 자도 있고 죽인 자를 뒤쫓고 있는 나 같은 인간도 있다. 그 어느 쪽이건 간에 악이 판이다. 그러나 그 한편에선 이렇게 아내를 맞아 그 축하연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사람도 있다. 녀석 신부는 어떤 여자일까? 히라가는 시척지근한 공기 속에서 즐거운 상상을 쫓았다. 그러던 히라가의 표정이 문득 굳어졌다. 지금까지 부드럽던 그의 시선이 친구에게서 온 청첩장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대로 자리에 얼어붙어 버린 듯 빳빳하게 서 있었다. 2장 히라가의 발견은 수사본부에 오랜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변기 속 쪽지에 남아있던 글자들 아, 가을, 댁, 씨, 남, 군이오, 혼, 텔, 부, 빛 이건 모두 결혼 청첩장 속에 있는 글자였다. 여기 이만큼의 글자가 두 글자만 빼고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틀림없어요. 샘플이 있으니까 맞춰보면 아시겠지만요. 샘플 속에 없는 글자는 군이라는 두 글자뿐이에요. 더구나 이 두 글자는 남 군이오 하고 연결되는 글자 속에 끼어 있고요. 이걸 샘플하고 대조하면 다이스케 씨의 차남 하루오에 해당이 됩니다. 즉 군이오는 범인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텔자 앞에는 분명히 호텔 이름을 나타내는 글자가 있었겠죠? 즉 피해자는 범인이 자기한테 살이를 품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범인이 올 때까지 남는 시간 동안 범인과의 결혼식을 떠올리면서 청첩장 문구를 구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범인은 결혼식을 미끼로 후유코를 농락했던 거였다. 그런 줄도 모르고 후유코는 범인과의 결혼을 꿈꾸며 기꺼이 살인의 공범이 되었다. 더구나 범인의 꼭두각시인 후유코의 꼭두각시가 된 히라가 본인은 후유코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주기까지 했었다. 히라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피가 미쳐 날뛰었다. 하지만 히라가의 참담한 표정과는 반대로 수사관들의 표정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일단 가을이라는 글자가 있는 걸 보면 피해자는 범인과의 결혼을 10월이나 11월로 예정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탈자로 미루어서 분명히 어딘가에 예약을 했음이 분명해 보였다. 10월과 11월에 신청되어 있거나 혹은 취소된 아리사카 후유코와 땡땡 구니오 명의로 된 예식장 예약을 조사하면 되는 것이다. 대체로 예식장 예약은 양가 혹은 두 사람의 이름으로 신청하기 마련이다. 범인이 모르는 사이에 범인의 이름도 함께 예약되어 있을 확률이 크다는 뜻이다. 방정식의 미지수는 호텔의 이름과 범인의 성 둘로 좁혀졌다. 호텔을 뒤져라! 전 수사관은 용기가 나서 팔방으로 뛰었다. 히라가! 동료와 함께 뛰어나가려는 히라가를 무라카와 경감이 불러세웠다. 네? 변기에 남겨진 종이 쪽지 말이야. 그게 범인의 단서를 남기기 위해서 피해자가 거머쥔 거라는 추정 말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 그게 아니라 피해자 본인이 흘려보내려고 했는데 미처 다 못 흘려보낸 거라고 말이야. 예? 시체 자세로 봐서 그렇게 해석하는 편이 자연스럽단 말이야. 자, 보라고. 피해자의 손은 변기 물통 손잡이에 걸쳐져 있었어. 만약 범인이 흘려보낸 걸 다시 되잡으려고 했다면 말이야, 당연히 손이 변기 속에 있었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말이야, 범인이 흘려보내려고 했었다면 그런 위험한 자료를 완전히 흘려보내지 않고 남길 리가 없다고. 피해자가 흘려보내려고 물통 손잡이에 손을 댄 순간 숨이 끊어졌다. 그래서 완전히 흘려보내지 못했다고 해석하는 편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그렇게 되면 타살 가능성이 적어지는데요? 사람은 자기가 피살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땐 어떻게 해서든 범인의 단서를 남기려고 하는 법이다. 경감이 꺼낸 새로운 가설에 따른다면 후유코는 자기를 죽이려고 한 범인의 단서를 자기 손으로 지우려고 했다는 뜻이 된다. 그것은 인지상정에 위배된다. 후유코의 죽음은 자살로 기울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남자의 음모와 비형의 정액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남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 슬픈 나머지 자살을 했을 경우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남자와의 성교 직후에 자살한다는 건 좀 어색하다. 이런 경우 자살자는 상당한 시간을 망설이는 법이다.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타살 가능성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 만약 이게 자살이라면 말이야. 우에마스 형사가 지적했듯이 그 종이 쪽지는 오히려 다 흘려보냈을 거야. 흘려보낸다는 사실은 남한테 보이기 싫은 걸 처분하기 위해서 아니겠나? 자살이라면 보이기 싫은 걸 깨끗이 처분한 뒤에 죽더라도 조금도 늦지 않지 않나? 그리고 누구라도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그걸 미처 처분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건 누군가에 의해서 피살됐다는 증거 아니겠나? 심장마비나 뇌일혈이 아니었다는 건 해부해보지 않더라도 확실한 사실이었으니까 말이야. 만약 범인이 그걸 흘려보내려고 했다면 완벽하게 흘려보냈을 거야. 단서가 될 수도 있는 걸 그렇게 불완전하게 처분할 리가 없지. 그리고 구태여 그 변소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들고 나가서 밖에서 버리면 그만 아닌가. 그러니 그 종이 쪽지는 아리사카가 자살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동시에 범인의 단서를 남기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라네. 아니, 그럼 피해자는 범인의 단서를 자기 손으로 숨겨주려고 했단 말입니까? 무라카와의 생각은 후유코의 심리를 설명할 수 없어 보였다. 그때 무라카와의 자신감 넘치는 눈에는 미묘한 망설임의 그림자가 스쳤다. 그것이 히라가에 대한 동정과 연민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건 조금 지나서였다.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피살당하게 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 지금까지의 애정이 무서운 증오로 변하리라는 건 짐작하기 어렵지 않지. 근데 말이야, 내가 몇몇 아는 여자들한테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실제로 당해보지 않아서 확실하게는 말 못하겠지만 아마도 그 남자를 미워할 거라고 대부분 대답을 했어. 그런데 한 여자가 말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목숨을 걸 만큼 사랑하는 남자라면은 비록 그에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일지라도 그 남자가 누군지를 알리지 않으려고 그런 일을 할 것 같다는 거야. 마치 자식한테 죽임을 당하는 부모가 가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야. 알아듣겠나?
그리고 그 쪽지를 범인이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어. 머리맡에 볼펜하고 편지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나. 범인이 누군지를 알릴 생각이었다면은 구태여 빈사 상태의 몸을 이끌고 화장실까지 가서 변기 속에 손을 쳐넣을 일이 있겠나? 손만 뻗으면 닿는 데 있는 종이에다가 범인 이름을 적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 자네한테는 너무 잔인한 걸 지적한 모양이구만. 자, 나가보게.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범인부터 찾자고. 응? 그게 자네 애인에 대한 보답이야. 무라카와 경감의 말은 히라가를 완전히 때려 눕힌 것 같았다. 범인은 무슨 이유에선지 후유코의 죽음을 확인하지 못하고 떠났다. 하지만 그 외 모든 증거와 단서를 지웠다고 믿은 범인이 허둥지둥 떠난 뒤 후유코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범인이 실수로 남기고 간 중대한 증거가 있음을 알아챘다. 그건 바로 자기가 쓴 청첩장 초안이었다. 아마도 그녀는 휴지통 같은 곳에 그 종이를 버려두었는지도 모른다. 이 종이가 남아있는 한 그 사람은 붙잡히고 만다. 후유코는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휴지통으로 기어가 초안을 꺼내 마지막 힘을 다해서 화장실로 기어갔다. 그리곤 갈기갈기 찢어 변기 속에 쳐놓고 물통 손잡이를 누른 순간 숨이 끊어져 버린 것이다. 그녀가 죽음의 순간까지 자기 목숨을 앗아간 그 사나이를 비호했다는 사실은 히라가를 끝없이 비참하게 만들었다. 이다지도 끔찍한 짝사랑이 세상에 또 있을까? 히라가는 후유코만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만회할 수도 있으리라 믿었던 범인과의 거리가 머나먼 천체 저 너머만큼이나 벌어져 버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 자기는 후유코가 목숨을 걸고 비호하려 했던 그 범인의 가면을 벗기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은 후유코에 대한 보답이 되기는커녕 그녀의 유지에 어긋나는 행동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히라가의 가슴 속에 있는 피가 더 미쳐 날뛰는 것이었다. 3장. 원래 결혼 예식 장소로는 그것만을 전문적으로 도맡아 치르는 연회장이나 회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호텔이 자주 결혼식에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에 접어들고부터다. 이것은 모든 도시의 호텔이 그때까지의 객실 중심주의에서 탈피해 호텔은 음식으로 승부한다는 새 경영 이념 아래 음식 수입의 신장을 꾀해 연회를 주력 상품으로 삼게 됐기 때문이다. 연회 중에서도 평생에 한 번 하는 결혼식은 제일 수지 맞는 장사였다. 호텔에 근무한 아리사카 후유코가 자신의 결혼식장으로 호텔을 선택한 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특급 호텔을 예약했을 것 같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도쿄 호텔협회에 가입한 호텔 전부를 알아보기로 했다. 단순한 숙박객에 대한 문의와는 달리 요 10월과 11월 2달 동안에 걸친 피로연, 어쩌면 취소되었을 수도 있는 피로연의 예약을 알아보는 일이어서 전화로 끝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다. 어느 호텔에서건 요즘 객실 부족으로 콧대가 높아져서는 그런 까다로운 문의에는 좋은 얼굴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히라가는 우치다 형사와 한조가 되어 아카사카 지역의 호텔을 알아보았다. 그 지역은 특급 호텔 밀집지대였다. 오타니, 오쿠라, 호텔 뉴저펜, 힐튼, 아카사카 프린스, 도시센터 등이었다. 두 사람은 마치 원수를 찾아 나선 듯 호텔 순례를 계속했다. 맨 다들 귀찮아 했지만 어느 호텔에서고
아리사카 후유코 사건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다. 이것만으로도 그녀가 얼마나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었다. 히라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스스로의 손으로 범인을 붙잡고 싶었다. 그에게 있어서 법률이나 질서 같은 건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히라가는 오로지 범인을 붙잡기 위해 태어났고 오직 그 일을 위해서만 사는 보람을 느끼는 사람 같았다. 호텔들의 협력과 수사반의 노력에도 시내 호텔 어디에서도 아리사카 후유코 및 땡땡 구니오라는 이름으로 된 결혼 피로연 예약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거 좀 이상한데. 무거운 침묵을 깨고 혼자 중얼거리듯 말한 사람은 아라이 형사였다. 이상하다니, 뭐가? 우치다 형사가 따지듯 물었다. 난 말이야. 주로 시나가와 방면 호텔을 돌았는데 말이야. 어디에서든 아리사카 후유코를 알고 있었거든. 그게 어쨌단 말인데. 그만큼 업계 얼굴이 알려진 아리사카인데 이만큼 찾아도 없는 걸 보면은 그 결혼식 장소가 도쿄가 아닌 곳의 호텔일지도 모르잖아. 그렇구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 좋아. 그럼 우선 요코하마 쪽 호텔을 훑어보지. 무라카와 경감이 말했다. 또다시 지난한 탐문 수색이 이어진 끝에 드디어 요코하마시의 뉴 요코하마 호텔에서 아리사카 후유코 명의로 된 11월 말에 예식장 예약 신청서를 발견하게 되었다. 뭐? 있어? 그래, 명의는? 아리사카 후유코 11월 23일 오후 1시부터 80명. 그래. 군이오 이름은 없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세상에 예식장 예약을 혼자 이름만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야? 뭐라고? 그런 신청도 있다금 있다고? 아이, 소리가 멀다. 여보세요? 더 크게 말해. 그래, 들린다. 신청자 주소가 아리사카의 집으로 안 돼 있다고? 어디? 뭐? 더 천천히 받았을 테니까. 부하 한 사람이 재빨리 메모지와 연필을 꺼냈다. 요코하마시 호도가야구 히나타초 389 세이와 맨션. 알았어. 곧 그리로 가봐. 여기서도 사람을 보내지. 가나가와 경찰에도 연락해 둘게. 무라카와 경감의 긴장은 흥분으로 바뀌어 있었다. 범인의 이름이 호텔의 예약장부에 실려 있진 않았지만 피해자의 새 주소를 알게 된 것이다. 거기야말로 그녀가 범인과 새살림을 꾸미려고 예정한 보금자리일 테니까 예식장에 예약까지 한 사람이 설마 거짓 주소를 댔겠는가? 대단한 단서를 잡은 것이다. 짐작컨대 맨션의 권리금도 이미 치렀고 이사하는 일만 남겨두고 있었으리라. 그러나 새 보금자리에 급히 출동한 수사반은 회복하기 어려운 절망감을 맛보아야만 했다. 틀림없이 아리사카 후유코는 그 맨션의 관리인에게 권리금, 전세금 및 12월분 집세를 선불했고 12월부터의 임대 계약을 맺고 있었다. 그런데 계약은 모두 후유코 명의로 맺어져 있었고 땡땡 군유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남아있질 않았다. 관리인은 방을 보러 올 때나 계약을 할 때나 늘 여자 혼자였고 같이 온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형사들은 새 보금자리가 될 뻔했던 피해자의 맨션 한 귀퉁이에 서서 범인 뒤를 쫓던 단 한 가닥 남은 가는 실이 툭 끊어졌음을 느꼈다. 4장
수사본부를 덮친 절망감은 매우 컸다. 매스컴은 경찰의 무능을 나무라기 시작했다. 현재의 경찰 기구가 최근의 범죄 경향을 따라가지 못한다거나 범인의 지능에 우롱당하는 수사진이라고 비웃었고, 대도시 중심부를 중점으로 이루고 있는 경비 체제가 수사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논평했다. 무라카바 반원들은 이를 갈았다. 수사가 막혔을 땐 현장으로 돌아간다는 공식조차도 얼마 되지 않는 수사비 때문에 쉽게 이룰 수가 없었다. 후쿠오카 현장에 몇 번이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까운 팰리스 사이드 호텔 현장은 억척스런 호텔 측에선 비워두기는커녕 벌써 새 단장을 해서 룸 넘버까지 바꿔 손님들에게 내놓고 있었다. 히라가는 두 현장을 중심으로 사건의 경위를 다시 한번 세밀히 머릿속으로 되짚어보기로 했다. 먼저 수사본부가 이 두 현장을 당연한 듯 연속된 것으로 본 이유는 무엇이었던가? 첫째, 구주 살해의 중요 참고인으로 지목된 아리사카 후유코가 밀실이 열림과 동시에 행방불명이 되었고 그 직후에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후유코가 살해된 시기와 밀실의 비밀이 풀린 시기가 겹쳤던 것은 범인이 수사본부의 움직임을 알 턱이 없는 만큼 우연의 일치라고 보아도 무방하리라. 그저 범인은 오래전에 후유코를 죽일 생각이었던 거다. 후유코의 시체는 상황으로 보아 뜨내기의 범행이 아니라는 건 확실했다. 그 뒤 후쿠오카 경찰에 있는 우에마스 형사 등이 수사를 열심히 했지만 현장 부근 및 시내에서 수상쩍은 사람은 떠오르지 않았다. 지방 불량배나 전과자들은 하나같이 사건 당시에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교우관계, 직장관계에서도 원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리사카 후유코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누구한테나 사랑을 받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리사카 후유코는 완벽한 여성이며 팔방미인이었다. 그런데 특별히 친하게 지내던 사람, 특히 이성이 없었다. 말하자면 피해자는 하등 피살될 이유가 없었단 거다. 그렇다면 뜨내기가 한 살인이거나 구주 살해와 관련된 살해이거나 둘 중 하나였다. 뜨내기의 경우는 우에마스 팀의 수사로 부인되었으니 나머지는 오직 구주 사장 살해와의 관계뿐이었다. 그런데 수사당국이 이 사건들을 동일 범인이 저지른 연속살인으로 본 게 정말 그 이유뿐이었을까? 범죄 수법은 어땠지? 범죄자는 전에 성공한 방법이나 자신 있는 방법을 되풀이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법이다. 이번 두 살인 사건은 미묘한 수법에 있어서 다소 다른 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강한 유사성이 있다. 히라가는 새삼스레 두 현장에서 모은 유형, 무형의 수사 자료를 하나의 표로 정리하여 서로 비교해 보았다. 자세히 보니 어떤 항목들은 당연히 비슷해야 할 것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먼저 범인은 왜 같은 흉기를 쓰지 않았는가? 범인에게 절박함이 엿보이는 두 번째 살해 사건의 경우 오히려 칼을 사용하는 편이 보다 안전하고 확실하지 않았을까? 둘째, 첫 번째 현장을 왜 밀실로 만들었을까? 사건의 발견을 늦추기 위해서? 셋째, 왜 첫 번째 피해자를 자살로 꾸미지 않은 걸까? 상처를 여러 군데 내고 흉기를 현장에 남겼다면 자살로 꾸밀 수도 있었다. 넷째, 범인은 왜 두 번째 현장을 굳이 후쿠오카로 선택했을까? 만약 범인이 도쿄 부근에 주거가 있는 사람이라면 도쿄를 제2 현장으로 삼는 쪽이 훨씬 더 편리했을 텐데.
종합적으로 관찰해 보니 얼른 보기엔 정밀한 기계 같은 범인의 움직임에도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구석이 나타났다. 그리고 히라가는 공통성 및 유사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먼저 범행 장소가 둘 다 호텔 안이라는 점이다. 범인은 첫 번째 현장을 밀실로 구성한 솜씨로 보나 두 번째 현장에서 누구에게도 모습을 들키지 않고 기막히게 출입한 점으로 보나 호텔의 내부 사정에 꽤 밝은 자라고 여겨진다. 여기까지 생각을 쫓던 히라가는 아차 싶었다. 그렇다. 호텔이다. 이 두 범죄는 모두 호텔과 얽혀 있다. 피해자, 범행 장소, 범행 시각, 출입 경로, 열쇠, 관계자. 이 모두가 호텔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뿐이다. 범인은 호텔 내부 사정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호텔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지금까지는 두 번째 피해자가 호텔 사정을 범인에게 알려주었다고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 범인 자신이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지만 팰리스 사이드 호텔 내부 사람들을 철저히 훑어보고 의심스러운 사람이 없다는 건 이미 확인했다. 범인은 그럼 외부의 호텔에? 그렇다. 우리는 더욱더 시야를 넓혀야만 한다. 피해자가 죽어서 누가 제일 이득을 보았는가라는 수사의 기본 대상을 너무 좁게 한정시키고 있었다. 구주 마사노스케 사장이 죽어서 누가 제일 이득을 보았는가? 히라가는 수사 기록에 있었던 고바야시 형사와 이구치 지배인과의 대화를 떠올렸다. 사장님이 돌아가셔서 크레이턴과의 업무 제휴는 영향을 받게 될까요? 당장 무슨 일이야 있겠습니까만 임원들 중에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죠. 만약 이 얘기가 백지화된다면 누가 제일 이득을 봅니까? 그거야 개인 지구에 있는 호텔들은 다 한숨 돌리게 되겠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분명 이런 내용이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혹시 이 살인은 기업 경쟁이 표면으로 노출된 사건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그렇다고 살인까지? 범인을 뒤쫓는 일에 뼈를 깎고 있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에 근무해 본 적이 없는 히라가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생존하는 기업이 보다 큰 이윤 추구와 자기 존속을 위해 얼마나 처절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런 그가 자본의 자유화로 국제적인 생존 경쟁에 허덕이고 있는 호텔 산업의 처참한 환경과 조건 같은 것을 알 턱이 없었다. 그는 호텔이라는 그 우아한 분위기와 거대한 성 같은 외관이 형사들의 피비린내 나는 직업에 비해 얼마나 깨끗한 장사냐 싶었던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경쟁의 알력에 의한 살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고서도 실감이 나질 않았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는 지금 하찮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게이힌 지구에 있는 인류 호텔 사원 중에서 구니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성 싶었다. 후유코가 결혼 상대로 삼고 있었으니 나이대도 어느 정도 한정된다. 11월 말로 결혼식을 예정했다면 상대가 독신 내지는 이혼한 사람 또는 최근에 이혼을 예정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시사해준다. 독신자일 가능성이 제일 짙기는 한데 여자를 살해할 정도의 놈이니 그에게는 결혼할 뜻은 없었던 게 확실하다. 유부남이 달콤한 말로 후유코의 마음을 이용했을 경우도 고려될 수 있다. 그러니 그들도 용의선상에서 뺄 수는 없다. 아무튼 수사 대상은 아주 좁혀진다. 히라가는 자기 생각을 무라카와 경감에게 말하려고 일어섰다. 5장 히라가의 생각은 받아들여졌다.
지체 없이 각 호텔의 인사과를 뒤졌다. 하지만 이 조사는 히라가가 생각했던 것처럼 간단하진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호텔맨이라는 사람들, 특히 요식 부문 관계자들은 부평초 신세인데다 어느 호텔이고 거대화해 있기 때문에 사원 명부를 완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성이라도 알면 몰라도 이름만으로 찾아내려니 꽤 곤란했던 모양이었다. 그래도 사흘 뒤에는 각 호텔에서 다음과 같은 해당자 명단이 수사본부로 들어왔다. 도토호텔 오우라 구니오 연회과장 38세, 신데이토 호텔 시바사키 구니오 웨이터 19세 독신, 게이큐 호텔 마스무라 구니오 경리과원 23세 독신, 다이토 호텔 하세가와 구니오 요리사 42세, 도쿄 로열 호텔 하시모토 구니오 기획부장 32세 독신, 데이토 프린세스 호텔 야나기 구니오와 다오카 구니오, 이 중 프런트 과장 34세는 제외되었다. 다오카 구니오는 룸보이로 18세 독신이었다. 자, 제외한 한 사람을 빼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 7월 22일 그리고 10월 1일의 알리바이를 철저히 알아보도록 해. 특히 도토 호텔하고 도쿄 로열은 팰리스 사이드하고 가장 경쟁이 치열한 호텔이야. 거기 근무하면서 지위나 나이대로 봐서 제일 구린 도토 호텔 연회과장 오우라 구니오, 그리고 도쿄 로열의 기획부장 하시모토 구니오, 이 두 사람을 각별히 잘 알아보라고. 무라카와 경감이 그렇게 지시했다. 히라가는 이 6명 속에 반드시 범인이 있다고 믿었다. 아니, 없으면 안 되었다. 수사본부에는 이제 이것 말고는 범인에게 이르는 루트가 남아있질 않으니까. 만약 이 루트마저 끊긴다면 미제 사건이란 딱지를 붙이고 본부를 해체해야만 했다. 비장감이 감돌았다. 단독 여행의 구도 1장. 도쿄 로열 호텔의 위용은 대단했다. 지상 42층, 높이 150m, 객실 총수 2,500인 일본 제1의, 아니 동양 제1의 거대한 호텔이었다. 게다가 건축물로서도 그 규모가 동양 최대라고 한다. 히라가는 우치다 형사와 함께 앞뜰에서 그 호텔 건물을 올려다보며 마침내 한 발 다가섰다는 감개를 느꼈다. 이 건물 안에 6분의 1의 가능성으로 범인이 있을지도 모른다.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했을 때에 비해서는 얼마나 큰 비약인가. 형사가 용의자를 만날 때는 먼저 무고하다는 사실을 믿고 만나라는 이상론을 요구당하기는 한다. 하지만 그건 형사들의 인간적인 면을 무시하는 말이다. 오랫동안 피땀 흘리며 수사를 거듭하다 겨우 몰아붙인 용의자가 무고하다고 믿어서야 말이나 되는가? 히라가와 우치다가 우뚝 치솟아 버티고 서 있는 이 거대한 빌딩을 올려다보고 있으려니까. 마치 범인이 올 테면 와봐라 하고 겹겹이 둘러친 방벽 속에서 코웃음을 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 건물 앞에서 히라가는 하시모토 구니오라는 사내에 대한 의심이 더욱 커졌다. 우치다 선배님, 하시모토 구니오라는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쿄 로열이 팰리스 사이드 최대 적수라는 점으로 보나 기획부장이라는 지위로 보나 6명 중에서 제일 의심스럽지. 직원 전용 입구가 어딘가에 있을 테지만 둘은 프런트로 곧장 달려갔다. 그들이 하시모토의 이름을 대고 연락해달라고 하니 처음엔 사무적으로 대하던 프런트 직원이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다.
하시모토라는 인간이 호텔 안에 상당한 세력을 지니고 있으리라고 짐작되는 부분이었다. 어쩌면 그 프런트 직원이 하시모토의 신복 부하일 수도 있고. 둘은 연락을 부탁하기에 앞서 먼저 하시모토의 주변을 훑어볼까 하다가 느닷없이 만나자고 하는 편이 그 반응을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겠다 싶어 처음에 생각을 고쳤던 거였다. 형사가 훑고 다닌다는 말이 먼저 본인 귀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게 하는 건 서투른 짓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시모토입니다.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얼마 후에 다가온 하시모토 군이오는 뜻밖일 만큼 젊었다. 사전 탐사로는 32세라는 나이였는데 마치 20대 같았다. 그건 그들이 기획부장이라는 직함으로 해서 제멋대로 중년일 거라고 상상했던 탓도 컸을 것이다. 영국제로 보이는 고급 회색 신사복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딜럭스한 호텔 로비를 등지고 서 있는 하시모토의 모습은 그대로 스크린의 한 토막에 끼워 넣더라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았다. 전체적으로 여윈 몸매, 키는 중키보다 조금 큰 편, 짙은 눈썹 아래 긴 눈과 일본 사람 치고는 쭉 빠진 콧날, 꼭 담은 엷은 입술 등은 갸름한 하시모토의 얼굴을 샤프한 느낌이 나게 만들었다. 그는 반응이 날카롭고 머리가 좋을 것 같은 사나이였다. 과연 젊음에 걸맞지 않은 높은 직함을 지닐 만도 했다. 히라가는 그가 자기와 거의 동년배이지만 수입도, 신분도, 환경도, 어쩌면 후유코에게 있어서도 세 가지 면 모두에서, 아니 하나에서 10가지 자기보다 몇 곱이나 나은 위치에 있을성 싶은 하시모토에게 형사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될 적의를 느꼈다. 그 느낌은 6분의 1의 가능성으로 아리사카 후유코를 먼저 독차지했을지도 모를 사내에 대한 히라가가 지닌 한 남자로서의 감정이었다. 하시모토는 그러한 히라가의 감정을 민첩하게 느꼈는지 호텔맨답게 훈련된 웃는 얼굴의 밑바닥에서 번쩍 흰 칼끝과 같은 시선을 히라가에게 던졌다. 그것은 눈 깜짝할 순간의 일이어서 우치다는 알아차리지 못한 듯했다. 그 뒤 하시모토에겐 호텔맨이 처음 만난 손님을 응대하는 부드럽게 웃는 얼굴만이 남아있었으니까. 저한테 무슨 용무라도. 하시모토는 테이블을 끼고 두 형사와 마주 앉자 프런트를 통해 받은 그들의 명함에 새삼스레 의아한 시선을 떨어뜨렸다. 누구든 아무 죄 없는 사람이 느닷없이 형사의 방문을 받게 되면 미심쩍게 여기지 않을 리가 없다. 아까부터 하시모토의 손님용 호의적 응대에 거북함을 느끼고 있던 우치다 형사는 하시모토가 방금 보인 미심쩍은 표정을 납득했다. 그런데 만약 하시모토가 접객업자로서의 표정과 형사를 처음 만나는 인간적인 표정을 의식적으로 따로따로 지은 거라면 노련한 우치다 형사마저 납득시킨 그 연기는 참으로 절묘하다 할 것이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찾아뵙게 된 건 어떤 사건에 대해 참고로 좀 여쭤볼 일이 있어서입니다. 우치다는 점잖게 본론으로 들어갔다. 네, 대체 어떤 사건입니까? 하시모토는 호기심을 숨기지 않았다. 아주 자연스러운 표정이었다. 자세한 건 수사상 비밀이라 말씀드릴 수 없고요.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여쭤보는 거니까 너무 긴장하시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후유코에 관해서는 이 자리의 질문에서는 덮어두기로 했다. 업계의 이름이 잘 알려진 구주 사장과 후유코의 사건에 관한 알리바이 수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무관한 사람까지 괜히 긴장하게 만들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제가 알고 있는 일이면 뭐든지 말씀드리죠. 감사합니다. 그럼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7월 22일 오전 1시 반, 그리고 10월 1일 오후 5시 전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 7월 22일이요? 이거 꽤 오래전 일인데요? 이거 알리바이 같은 겁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참고로 좀 여쭤볼 뿐이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꽤 오래된 일이라 당장에는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업무 일지를 쓰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 생각이 날지도 모르겠군요. 잠깐 실례합니다. 하시모토는 선뜻 일어서서 곁에 있는 서비스 데스크의 구내 전화를 들었다. 비서나 부하를 시켜 가져오게 할 모양인 것 같았다. 일지가 올 때까지의 공백을 메우듯 모이가 커피를 가지고 왔다. 형사들이 흔히 마시는 인스턴트나 변두리 다방의 재탕 커피는 아니었다. 그윽한 향기가 코를 찔렀다. 이런 걸 다. 우치다는 미안해하면서도 즐거운 소리를 냈다. 이 정도라면 부당한 대접을 받은 것으로는 되지 않으리라. 호텔에서는 손님과 무슨 트러블이 생기면 우선 장소를 조용한 곳으로 옮겨 차가운 음료를 권한다고 한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머리카락을 세울 듯이 화를 내던 손님이 한결 진정된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커피처럼 흥분을 부채질하는 음료를 내지는 않는다. 히라가는 팰리스 사이드 호텔의 우메무라한테서 들은 그 얘기가 떠올랐다. 히라가는 진한 액체를 천천히 맛보면서 하시모토가 커피를 시킨 게 무슨 까닭일까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형사가 마침내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드디어 발등에 불이 떨어졌음을 깨닫고 응답에 대한 어떠한 사소한 실수라도 하지 않기 위해 머리를 청명하게 만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방책으로서 시킨 것은 아닐까? 조금 전에 우치다가 한 질문에 대해선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중대성을 당연히 알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거기까지 예측하는 건 좀 지나친 지실이라. 적어도 커피를 마시는 하시모토의 표정은 커피만을 즐기고 있는 모습 그대로였다. 이윽고 비서인 듯한 젊은 여자가 검정 커버에 작은 책자를 들고 왔다. 표지에 기획부장용이라고 적혀 있다. 비서가 사라진 걸 확인한 다음 하시모토는 페이지를 넘겼다. 그럼 최근 것부터 보죠. 10월 1일이라고 하셨죠? 이거네요. 여기. 그날은 하루 종일 신도쿄 호텔의 싱글방에 들어앉아서 업무상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도쿄 호텔이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호텔에서 근무하면서 남의 호텔에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히라가가 갑자기 물었다. 그게 아니죠. 자기 호텔에서는 일하기가 거북합니다. 사무실은 사람들 출입이 잦고 그렇다고 객실을 쓸 수는 없죠. 객실은 소중한 상품이니까 혼잡하면 손님한테 양보를 해드려야 합니다. 10월 1일은 10,000원이었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9월 말경부터 11월 말까지는 도쿄에 있는 호텔들이 대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객실이 다 차지 않더라도 종업원이 객실을 쓰는 건 좀 못하거든요. 호텔 내부 사정을 모르는 히라가로서는 더 캐물을 수는 없었다. 호텔에 계셨던 정확한 시간을 알 수는 없을까요? 우치다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상관없다는 듯 느긋한 어조로 물었다. 글쎄요. 체크인을 한 거는 오전 11시 반쯤 됐던 것 같고요. 일을 마치고 나온 건 오후 11시 무렵이었다고 기억하네요. 숙박 카드를 보면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침 11시 반부터 밤 11시까지라 아이고 땀 꽤나 흘리셨겠습니다. 아, 급한 일이었거든요. 덕분에 성과는 있었습니다. 어차피 조사해보면 알 일이지만 하시모토는 10월 1일에 11시간 반가량의 공백이 있다. 숙박 카드에 기록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디서 무얼 하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호텔은 참 편리한 곳이다. 가만, 비행기를 이용했다면 그 11시간 30분 동안에 후쿠오카를 왕복하고도 남는다. 히라가는 제2현장으로 출장 갔을 때 탔던 비행기의 속도를 기억하면서 가슴속에서 계산을 해보았다. 그럼 그날 신도쿄 호텔 체크인 하시기 전에 여기로 출근을 먼저 하셨었습니까? 우치다는 계속 물었다. 네, 서류를 가지러 7시쯤 출근했어요. 아, 무척 일찍 일어나시는군요. 그때는 아무도 안 나와 있었겠죠? 아,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호텔의 7시는요. 출발객들 러시가 슬슬 시작되는 시간이라 꽤 바쁩니다. 그 전날 밤에 야근자도 있고요. 야근자는 선생이 출근하신 걸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을 거예요. 프런트에서 아침 인사를 나눴으니까요. 그래서 몇 시쯤 여기서 나가셨습니까?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9시 조금 전이었을 거예요. 도중에 아침을 먹었거든요. 하시모토의 응답에서는 아무런 거리낌도 느껴지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럼 7월 22일은 어떻습니까? 아, 그때는 물론 집에서 자고 있었죠. 아무리 호텔이 날밤 새는 장사라고 해도 기획일은 낮에 하는 거니까요. 누군가 그걸 알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 글쎄요. 노총각의 아파트 생활이다 보니 오다큐현선의 이쿠다라는 곳입니다. 하시모토는 묻지 않은 말까지 했다. 이쿠다라면 가나가와 현이다. 두 형사는 아리사카 후유코가 요코하마의 호텔에 예식장을 예약한 사실을 떠올렸다. 가나가와 현의 주소와 요코하마의 호텔, 하시모토의 독신. 근데요, 사람이 자면서 밤마다 증인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하, 예, 옳은 말씀이죠. 뭐 아가씨라도 있었다면 별 문제겠지만 하기야 그것도 매일 밤 그러면 몸이 못 견디겠죠.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덕분에 수사에 귀중한 참고가 됐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찾아뵈서 실례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한두 번 더 협조를 구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또 잘 부탁드립니다. 더 여러 질문을 받을 거라고 각오하고 있었는지 하시모토는 뜻밖의 선뜻 돌아가려는 그들에게 오히려 맥이 풀린 듯한 얼굴을 했다. 그러나 이것이 형사의 수법이었다. 일단 호텔 밖으로 나가는 채 하다가 두 형사는 하시모토의 모습이 로비에서 사라진 걸 확인한 다음 다시 프런트 카운터로 갔다. 아까 그 직원이 있다면 좀 민망하긴 하겠지만 어차피 하시모토의 귀에 들어가고 말 테니까 별로 대수로운 일은 아니었다. 다행히 아까 그 직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객실이 2,000개가 넘는 커다란 호텔의 프런트는 거창했다. 거대한 벌집 같은 키박스를 등지고 직원들이 쉴 새 없이 오고 가고 모이고 헤어지는 손님들의 물결을 척척 처리하고 있었다. 손님들도 각양각색이었다. 아마도 이곳은 온 세계의 인종이 모두 모여있는 곳이리라. 주고받는 말도 외국어 쪽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우치다는 시선이 마주친 직원들을 붙들고 프런트 책임자에게 면회를 신청했다. 이윽고 나타난 책임자인 듯한 사나이로부터 10월 1일의 프런트 야근자, 호텔의 날짜로는 9월 30일의 야근자 이름을 물었다. 하시모토가 프런트 근무자라고 잘라 말하진 않았지만
프런트에서 인사를 나누었다니 틀림없을 것이다. 다행히 그 가운데 몇몇이 마침 근무 중이어서 그 자리에서 아까 그 하시모토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과 하시모토가 말을 마치고 있다는 기미는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하시모토의 얼굴을 본 때가 7시가 아니라 6시 40분쯤이었다고 말했다. 하시모토가 신도쿄 호텔에 도착한 시각 쪽을 중시한 우치다와 히라가는 그 20분간의 차이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 정도의 시간차는 누구나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도 놀라운 사실을 입수하게 되었다. 하시모토가 도쿄 로열 호텔의 사장인 마에카와 레이지오에게 잘 보여서 그 셋째 딸과 12월 말에 결혼하기로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두 형사는 비로소 그의 나이에 걸맞지 않은 요직과 아까 그 프런트 직원이 보였던 태도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둘은 거기서 신도쿄 호텔로 향했다. 그것은 시나가와의 최근 객실 500개가량의 중간 규모로 건설된 호텔이었다. 그들은 거기서도 하시모토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다. 호텔 숙박 카드에는 체크인 10월 1일 오전 11시 24분, 체크아웃 오후 10시 55분이라고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하지만 그가 방에 들어가고부터 떠날 때 계산을 하러 프런트에 내려오기까지 그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시모토가 묵었던 층의 담당 룸메이드에게 물어보니 그 방 문에는 입실 금지 팻말이 하루 종일 걸려 있었기 때문에 침대 정리 따위의 일로 들어간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 팻말이 걸려 있으면 메이드는 물론 방문객조차도 들어갈 수 없다. 노크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 접근 방지의 부적 같은 것이다. 그리고 하시모토는 교환수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일하고 싶으니 어떤 전화도 연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즉, 하시모토가 도착해서부터 출발하기까지의 11시간 반가량 누구도 그의 모습을 보거나 말소리를 듣거나 한 사람이 없었다. 그 11시간 반은 완전한 공백인 셈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신도쿄 호텔은 지난 7월 말에 개관한 호텔이어서 프런트에 하시모토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출발할 때 나이트 매니저가 그것도 하시모토 쪽에서 먼저 말을 걸었기에 겨우 어디선가 열렸던 동업자 모임에서 만난 적이 있는 그를 알아봤다고 했다. 1일 아침 하시모토의 체크인을 받았던 직원에게 물어봐도 기억이 흐려 확실히 알고 있지 않았다. 다만 우치다가 하시모토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자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다고 끄덕일 뿐이었다. 그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나이트 매니저뿐이었다. 따라서 호텔 숙박 카드가 하시모토와 용모가 닮은 딴 사람에 의해서 기입됐다고 한다면 하시모토의 공백은 그가 자기 호텔에서 프런트 친구들에게 말을 걸었던 오전 10시 부근까지 확대되는 셈이었다. 이것은 하시모토에게 있어 불리해지는 일이었다. 히라가는 문득 하시모토의 계산서 사본을 조사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사람이 11시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있었을 리는 없다. 뭔가를 분명히 먹었을 것이다. 그러니 만약 방에 없었다면 음식을 먹은 기록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히라가는 잔뜩 기대를 품었지만 조사해 보니 하시모토는 분명히 식당에서 3,000에너치 정도의 음식을 사 먹었다. 호텔 음식은 시중 레스토랑보다 훨씬 비싸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점심 식사에 3,000엔이라니 꽤 호합한이다. 그러나 식당 직원들 누구도 그에 대한 인상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숙박객이 호텔 내 식당 같은 데서 식사를 할 때는
방 열쇠를 보여주고 전표에 사인하게 되어 있는데 하시모토의 전표에는 사인이 없었다. 식당 캐시어에게 물어보니 숙박객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사인을 안 받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두 형사는 호텔 숙박카드와 계산서의 복사를 부탁하여 호텔 측이 이미 제출한 형식으로 영치했다. 2장. 며칠 뒤 형사들의 끈기 있는 탐문 수사의 결실로서 수사본부에는 용의자 6명의 자료와 그들의 7월 22일과 10월 1일의 알리바이 유무가 수집되었다. 6명 중 이틀 다 알리바이가 불명확한 사람은 2사람으로 좁혀졌다. 신데이토 호텔의 시바사키 그리고 도쿄 로열의 하시모토. 하지만 시바사키를 담당한 고바야시 형사의 보고에 따라 그는 제외되었다. 고등학교를 갓 나온 풋내기로 그런 계획적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역시 하시모토가 구린데 말이야. 무라카와 경감이 한 말은 본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좋아, 하시모토를 쫓자고. 우선 아리사카 후유코와의 관계를 철저히 뒤져보게. 후유코와의 사이에 무슨 연관이라도 발견되기만 한다면 일이 수월해질 거야. 무라카와 경감은 사뭇 흥분했다. 우치다와 히라가가 수집한 하시모토 구니오의 관계 자료에 의하면 그는 고향인 야마가다의 고교에서 도토 대학으로 진학, 재학 중에 적을 둔 교내의 호텔 연구회에서 호텔업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업계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도토 호텔에 입사했다고 한다. 맨 처음 프런트 직원부터 출발했는데 타고난 호텔맨으로서의 적성과 재능이 당시 그 호텔의 사장이었던 마에카와 레이지로의 마음에 들어 2년 후에는 프런트 계장으로 5년 후에는 프런트 과장으로 빠른 승진을 했다. 음식 판매의 신장으로 프런트 중심부주의가 그 전보다는 빛을 잃었지만 객실이라는 호텔의 주력 상품을 장악하는 프런트는 호텔맨에겐 엘리트 코스임에 틀림없다. 더군다나 연공 서열이 엄격한 도토 호텔 같은 전통 있는 호텔에서 30살도 채 안 되는데 그 부서의 과장을 맡게 되었으니 마에카와 사장이 얼마나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런 만큼 하시모토는 마에카와를 위해 분골쇄신했다. 도토 호텔에서 근무한 게 아니라 마에카와에 근무했다라는 뒷말을 낳을 정도였다. 30이 넘도록 독신으로 지내온 까닭도 마에카와가 권하는 혼담을 기다리느라고 그랬다는 소문이 있었다. 현재 마에카와의 셋째 딸과 혼담이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은 그 소문을 뒷받침해 준다. 하시모토가 결혼 정년기에 달했을 무렵에는 마에카와의 딸은 여학교를 나왔을까 말까한 나이였으니 만약 그 무렵부터 그가 마에카와의 사위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면 철저한 출세주의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뒤 도쿄 로열 호텔 건설의 기획이 구체화되며 마에카와 레이지로가 그 사장으로 내정되자 하시모토도 그를 따라 새 호텔 프런트 객실 부분을 총괄하는 제1영업과장의 자리를 약속받았다. 그의 마에카와에 대한 충성심은 더 한층 눈물겨워졌다. 그렇게 도쿄 로열 호텔이 화려하게 개관되고 나서 딱 1년이 되었을 때 그는 기획부장으로 승진했다. 그것도 단순한 스텝으로서의 기획부장이 아니었다. 마에카와를 보필하여 회사의 최고 경영 방침을 기획하고 입안하는, 동시에 그 수행에 있어서는 각 영업 부분에 대해 명령하는 권한까지 부여받은 기획부장이었다. 호텔의 기획부는 말하자면 그 호텔의 엘리트 집단인데 그는 그 집단의 우두머리가 된 셈이었다.
그것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마에카와 딸과의 혼담이 일어났고 호텔 사람들은 누구나 하시모토의 임원 취임이 곧 다가올 장래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시모토의 의욕과 정력은 대단했다. 북동쪽 한 귀퉁이에 있는 어두컴컴한 지방도시의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그의 출세욕과 금이 환영하려는 의식은 정말로 치열했다. 원래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 벽지의 빈곤 속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햇빛 찬란한 곳에 올라가려는 의욕이 강렬한 법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상당한 지위를 얻으면 그 다음으로 원하는 것이 바로 상류층들과의 교류다. 제 아무리 지위가 높아져도 타고날 때부터 붙어다니는 천한 핏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을 가까스로 보충하는 길이 순수 혈통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하시모토가 마에카와의 셋째 딸과 하는 혼사는 그 출세의 활용 정점인 셈이었다. 더구나 그 마지막 한 점은 더 한층 스케일이 큰 지위와 권력을 약속해 주고 있었다. 마에카와의 명령이기만 하다면 그는 지금 당장 지옥의 불길 속에도 뛰어들 각오가 돼 있을 것이다. 더구나 그 마에카와는 구주 마사노스케 사장과는 원수 사이였다. 구주가 기획했던 CIC와의 제휴로 인해 마에카와는 곤경에 몰려 있었다. 자신의 상전을 궁지에서 구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전에게 빚을 지움으로써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통행증을 손아귀에 쥐기 위해 하시모토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데 무리 없는 환경과 조건 속에 있었던 거다. 어쩌면 마에카와로부터 암시적인 명령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수사관에게 있어 이론의 비약과 선입과는 금물이었지만 지금 그들이 6명의 용의자로부터 발로 뛰어 긁어모은 자료는 하시모토 한 사람을 향해 강력하게 오그라들고 있었다. 두 현장의 공통점인 호텔맨, 그것도 인류 호텔맨 중에서 구니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이런 추리 과정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였다. 히라가는 그 점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있었다. 형사로서보다도 후유코를 둘러싼 라이벌로서의 그의 후각이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3장 수사관들은 먼저 하시모토 구니오의 사진을 확보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결국 일본 호텔협회에서 실제 얼굴에 가까운 사진을 몇 장 얻어낼 수 있었다. 동시에 하시모토의 혈액형 조사가 그의 생활 범위 안에 있는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도쿄 로열 호텔 내에 있는 진료소에서 그가 B형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음모는 물론 간단히 손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았다. 신도쿄 호텔에 사진 조회를 한 결과 오전 11시 24분에 체크인한 인물과 많이 닮았지만 틀림없이 동일 인물이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는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것은 체크인을 한 직원이 불과 몇 초 동안 하시모토를 보았을 뿐이고 사진과의 비교이기 때문에 무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체크아웃 당시에는 그것이 하시모토 본인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남겨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시모토와 후유코와의 관련 여부였다. 수사의 모든 힘이 이 조사에 투입되었다. 무라카와 반을 주축으로 한 수사반 형사들은 사방팔방으로 뛰었다. 그러나 형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시모토와 후유코를 연결할 시로라기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후유코네 가족에게도 하시모토의 사진을 보였지만 전혀 모르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후유코의 집에 들렀던 아라이와 나이토 두 형사는 혹시나 하고 후유코의 앨범을 보여달라고 했다.
컬러 사진을 군데군데 섞어서 전국 명승지의 풍경을 등지고 아리사카 후유코가 여러 가지 자태와 표정으로 찍혀 있었다. 여행을 좋아한 모양인데요? 예, 그 애는 여행을 무척 좋아했어요. 휴가를 자주 얻어서 혼자서 그렇게 훌쩍 떠나곤 했답니다. 늙은 후유코의 어머니가 눈두덩을 눌렀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찍은 사진은 몇 장 안 되었다. 태반이 독사진이었다. 처녀의 몸으로 혼자 돌아다닌 점으로 미루어 꽤나 여행을 좋아했던 모양이었다. 사진마다 촬영 장소와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 중에 몇 장, 히라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어 형사들을 쓴웃음 짓게 했다. 앨범을 보고 짐작할 수 있는 후유코의 이성관계는 히라가뿐이었다. 걔를 그렇게 무참하게 만든 범인을 하루빨리 붙잡아 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딸의 앨범을 보고 있는 사이 슬픔이 치밀어 오른 어머니가 두 형사 앞에 손바닥을 짚었다. 4장. 범인하고 아리사카 후유코는 육체관계가 있었어. 그것도 꽤 오래전부터야. 둘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만났다고. 그 장소를 찾아내기만 하면 둘을 연결할 수 있을 거야. 수고스럽겠지만 근교의 호텔, 여관을 샅샅이 뒤져봐 주게. 무라카와 경감의 지시로 수사의 초점은 두 사람의 밀회 장소를 찾는 일로 조여져 갔다. 하시모토와 후유코 둘 다 업계에서 얼굴이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라 오히려 인류 호텔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래서 일본식 여관, 그것도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으슥한 여관들을 중심으로 형사의 탐문이 이루어졌다. 그런 종류의 여관은 의례 법망과 아슬아슬한 관계의 환경 속에서 영업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에게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실제로는 지극히 비협조적이어서 수사는 어려움을 겪었다. 매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여관이 많기로는 도쿄가 아마 세계에서 으뜸일 것이다. 수사관들은 관할 경찰서의 협력 아래 연일 여관을 돌면서 대도시에 사는 남녀의 욕망이 왕성함에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연일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녔음에도 그 두 남녀를 연결 지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거리에 징글벨 소리가 울려 퍼지자 형사들은 더 한층 초조해졌다. 어느덧 12월로 들어선 것이다. 연내에 해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말일까?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초췌한 형사들의 마음속에서 절망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형사들은 7월에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이래 밤낮 없는 수사와 긴장의 연속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의기소침해진 수사본부를 약올리기라도 하듯 하시모토 구니오와 마에카와 레이지로 셋째 딸과의 약혼 피로연이 도쿄 로열 호텔에서 각계 명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하게 열렸다. 이달 말에 결혼하기로 되어 있으니 새삼스레 약혼 피로연을 할 필요가 없으련만 이 파티는 마에카와의 위세를 만천하에 과시하려는 의미가 다분해 보였다. 그런 때에 나이토 형사가 재미있는 말을 꺼냈다. 아니 근데 이 아리사카 후유코는 왜 하필 후쿠오카에서 살해가 된 거지? 이 독백 같은 말을 귀담아 들은 사람은 때마침 곁에 있던 히라가였다. 히라가도 전에 같은 의문을 품었던 적이 있는데 날마다 수사에 바빠 어느새 잊어먹고 있었다. 만약에 하시모토가 범인이라면 말이야, 구테여 후쿠오카까지 안 가더라도 어디 도쿄 근처에서 적당한 장소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아리사카 후유코는 여행을 좋아했어. 혼자 자주 여기저기 나다니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 행선지 중에 후쿠오카는 없었어. 응, 없었어. 후유코는 가는 데마다 사진을 찍어서 앨범에다가 잔뜩 붙여놓고 있었지. 웃기도 하고 새침한 표정도 찍고 서 있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하고. 항상 혼자였어. 그런데 그 사진은 누가 다 찍어준 거란 말이야? 나이토 형사의 먼 데를 보고 있는 듯한 눈에 빠른 속도로 초점이 되돌아왔다. 그 앨범이야. 그는 그렇게 외치더니 포켓에서 수첩을 꺼내보고 불이 나게 다이얼을 돌려 어떤 곳을 불렀다. 여보세요? 아리사카 씨 댁이죠? 저 요전날 찾아뵀던 경찰국의 나이토라는 사람인데요. 그 아가씨가 카메라를 갖고 있었던가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삼각대는요? 그 카메라 세워서 올려놓는 거요. 안 갖고 있었어요? 정말입니까? 그런 말이죠. 제가 지금 곧 댁으로 찾아뵐까 하는데 아가씨 앨범 좀 빌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전화기에 대고 기관총처럼 짓거려대는 나이토의 말을 들으면서 주위에 있는 형사들도 겨우 그의 생각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하시모토와 후유코는 항상 여행지에서 만나고 있었다. 그것도 도쿄 근처가 아니라 꽤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후유코의 앨범 사진은 그 데이트들의 기념 사진이었다. 얼마 후 나이토 형사가 적장에 목이라도 벤 듯이 아리사카 씨 집에서 위풍당당하게 앨범을 빌려왔다. 이거 보세요. 촬영 날짜하고 장소가 죄다 적혀 있다고요. 1월 2일 신년 휴가 구니사키 반도, 3월 22일 리스린 공원, 5월 4일에는 아오지마, 그리고 9월 15일 나스도마리 반도. 이거 다 잘 찍혀 있어요. 그럼 대체 누가 이 사진을 찍었느냐고? 피해자는 삼각대도 안 갖고 있었다고요? 혼자서 셀프 타임으로 찍을 수는 없잖아요. 삼각대도 없이. 누구한테 셔터를 눌러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웃치다가 물었다. 그건 저도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이 스냅의 구도를 좀 잘 보세요. 나이토가 앨범에 가리켰다. 모두들 시선을 모았다. 아마추어의 사진 찍고는 제법 잘 찍은, 하지만 결국은 그저 그런 사진들 뿐이었다. 제가 카메라를 좀 만지기 때문에 아는데 말이에요. 구도에는 촬영자의 개성이랄까 버릇 같은 게 항상 나타나는 법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구니사키 반도의 바다를 배경으로 표지판에 기대 있는 이 모습, 또 아오지마의 열대 상록수에 손을 걸치고 있는 모습, 리스링 공원에 있는 연못 위 구름다리 한복판에 서 있는 모습, 이게 죄다 인물하고 먼 배경을 연결하는 뭐 그런 기법이잖아요. 특히 큰 배경 속에 인물을 불쑥 집어넣으면은 인물 쪽이 이렇게 떠올라서 합성사진처럼 되기가 쉬운 법인데, 이 사진들을 보면은 표지판, 나무, 다리 등을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념사진으로서 필요한 게 모조리 다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통일된 사진을 지나가던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모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사진들은 분명히 한 사람 손으로 찍힌 거예요. 모두들 나이토의 착안에 감탄함과 동시에 그가 형사부에서 으뜸 가는 명 카메라맨이며 경찰국 안에서 개최되는 직원 카메라 콩쿠르에 종종 상위 입상하고 있음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 날짜하고 장소를 좀 주의해서 보세요. 먼저 1월 2일은 신년 휴가, 3월 22일은 토요일인데 21일이 춘분이니까 이틀 연속 연휴예요. 또 5월 4일은 일요일, 그 다음 날은 설명 하나만 하고, 그리고 9월 15일은 경로일인데 그 전날이 일요일이니까 또 연휴예요. 그리고 이게 죄다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곳들이에요. 그렇구나 하고 말하듯 형사들의 표정이 생기를 되찾았다.
미래의 장소는 규슈나 시고쿠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도쿄의 여관을 아무리 뒤져도 소용없었을 수밖에. 좋았어. 당장 그 지방 경찰서들에 연락해서 해당 일 전후에 두 사람이 숙박한 여관이 있나 없나 조사해달라고 하자고. 무라카와 경감의 목소리에도 오랜만에 힘이 들어 있었다. 발목을 잡히지 않기 위해 셀러리맨들의 휴일만을 골라 도쿄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남몰래 피해자와 연락한 용의자의 조심성도 사진 구도에 나타난 버릇으로 간파되고 말았다. 도쿄 로열 호텔에 경찰이라는 점을 숨기고 조회를 해보니 하시모토가 카메라에 취미를 갖고 있고 3월 22일에 휴가였던 것이 확인되었다. 피해자의 앨범에 붙어있는 사진과 공통된 구도의 사진들이 하시모토의 앨범에서 발견된다면 그것은 그와 후유코를 연결하는 강력한 자료의 하나가 될 것이다. 각 관할서에서의 회답은 이틀 뒤 속속 들어왔다. 숙박일을 알고 사진도 있었기 때문에 조사가 부드럽게 진행된 모양이었다. 그 조사에 따르면 각 지역의 관광호텔과 여관에서 숙박한 남녀가 하시모토와 후유코임에 틀림없음을 여관 종업원들이 확인해주고 있었다. 아오모리로부터는 아직 회답이 없었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좀 뒤늦게 송부된 각 숙박부에 해당란은 하시모토의 필적을 입수하는 대로 감정하기로 했다. 모두 적당히 가명을 쓰고 있었지만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조금 뒤 아오모리서에서도 회답이 왔는데 9월 14일 아사무시 온천 남부야에서 두 남녀와 흡사하게 생긴 남녀가 1박을 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마침내 하시모토 구니오와 아리사카 후유코가 연결되었다. 하지만 아직 이 정도 증거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었다. 후유코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 다음으로 수사본부가 해야 할 일은 10월 1일 하시모토가 11시간 반에 걸쳐 있는 그 공백에 도쿄와 후쿠오카를 왕복했다는 증거를 잡는 일이었다. 놈은 당일 확실히 후쿠오카를 왕복했어. 열차로는 신칸센하고 특급을 이어타도 후쿠오카 왕복에 20시간 이상 걸리니까 틀림없이 비행기를 이용했을 거야. 우선 하네다 공항을 알아보자. 무라카와 경감은 노려보고 있던 열차 시간표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네, 4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는 시대에 1969년의 감성을 이해하기가 혹시 어렵지는 않으신지. 네, 근데 그 시절에 쓰여졌다기에는 정말 치밀한 소설이죠. 이제 이 두 남녀의 관계가 밝혀졌습니다. 남은 것은 그 호텔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각의 알리바이를 깨는 일뿐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 5부에서 모든 게 밝혀집니다. 곧 만나뵐게요. 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공유, 하이프, 쇼핑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